당신들 지금 물건을 훔쳤으면 각오는 했겠지? 저희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요. 어디 동양인 주제에 말대꾸를 해? 잔말 말고 경찰서로 가서 얘기해. 잠시만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우리는 누구나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은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영국에서 이 같은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했다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이지만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으로의 삶을 꿈꾸고 있는 나나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어요. 부모님은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아무리 식당을 운영해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 때문에 더 나은 삶을 희망하셨죠. 그러던 중 삼촌이 한국과 관련된 무역업을 하고 계셨는데 한국에서 일본 음식의 반응이 좋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는 걸 항상 좋아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일본 음식들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한동안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저였다는 걸 나중에 알 수 있었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날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한국에서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중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 학원을 별도로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해야 했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낮에 들었던 수업을 다시 일본어로 배워야 했어요. 교과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게 중요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1년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예요. 평생 살면서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생각은 한 적 없는데요. 이상하게 한국어는 배우는 대로 잘 외워지고 활용도 할 수 있더군요. 1년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덕분인지 저는 빠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같은 일상뿐이었고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로 인해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한 게 너무 기쁘더군요.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니 제법 한국인이 된 것 같았어요. 성장기 시절에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흡수하는 게 정말 빨랐죠. 처음엔 제가 일본인이라서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여느 아이들처럼 장난기가 많다는 걸 알자 친구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나중에는 반장도 한번 할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오히려 한국 문화를 잘 모를 수 있다는 배려로 기다려주는 친구들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었고 이젠 한국에서 지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랍니다. 또 하나 다행인 건 부모님 식당도 제법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에요. 부모님은 한국이 일본과 가깝지만 외국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료 손질이나 손님들을 대우하는 것 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쓰셨죠. 그런 노력을 한국 사람들이 알아주었는지 찾는 손님들이 늘었고 동네 맛집이라고 검색되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같은 식사시간이 아니어도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와 장사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시며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로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어느새 저는 중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익숙해 부모님이나 저 모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죠. 그렇게 대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다니는 대학에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학창시절에 한국에 살려고 온 게 아니었고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며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었죠. 저는 한국에 온 이후 같은 일본인들을 만난 게 정말 오랜만이라 반가움이 먼저 앞섰어요.
중학교 이후엔 한국인 친구들과 추억이 많지만 그 이전 초등학교 졸업까지의 추억을 떠올려 본다면 잊지 못하는 일본의 묘한 그리움 같은 것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일본인 친구들을 만나고 알게 되었죠. 일본인 친구들과 만나면 일본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어요. 일본에 살 땐 그곳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다며 한국과 비교하고 깔깔대며 웃기 바빴죠. 불편했단 점도 있었고 일본의 발전이 더디다 보니 한국처럼 편의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옛 추억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옛날부터 중국과 한국, 일본은 서로 가까운 나라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살다 보니 아니라는 걸 알았죠. 한국인들은 학구열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인 같은 외국인들과 교류도 잦고 어울리는 걸 스스럼없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저 혼자 느끼고 있었는데 일본인 친구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만 느끼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는 영국인을 보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뚜렷하게 말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도 있죠. 여하튼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마음이 맞는 일본인 친구들이 있으니 한국 친구들에게 터놓지 못하는 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한국 친구들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아마 다른 문화권이라 제가 일본에 살다 한국으로 왔기에 느낄 수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영국 여행을 가는 일정을 준비하게 되었죠.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 영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도 함께 할 정도로 영국 여행에 진심이었어요. 저나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힘들었지만 함께 꿈꾸는 여행이 있어서 즐겁게 보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 영국으로 여행 가게 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우선 숙소로 이동하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기로 했죠. 보통 여행 마지막에 선물을 산다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사용해 좋은 선물을 사드리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행 첫날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짤 겸 쇼핑을 하며 부모님 선물을 사기로 결정한 거죠. 영국에 도착해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숙소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어요. 문을 닫고 올라가려는데 한 영국인이 뛰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함께 타고 올라갈 생각에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고 그 영국인이 들어오더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그러더니 저희를 유심히 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었죠.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국적은 일본이지만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서 어디서 왔냐는 말에 자연스럽게 지금 머물고 있는 한국이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답변하고 저희 셋도 놀라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그 영국인이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자신은 축구를 좋아해 손흥민을 알고 있고 자신의 딸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며 웃더군요. 저희는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고맙다고 대답할 뿐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적당한 답변을 찾지 못했죠. 생각지도 못한 호의적인 태도에 앞으로 영국에서 한국인인 척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곤 친구들과 이런 말도 주고받았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왔냐고 묻는 거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온 게 맞다고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일본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다시 빠르게 외출했어요. 원래 도착한 날은 너무 피곤해서 쉴까 생각도 했지만 여행의 하루하루가 여름 내내 땀을 흘려 모은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더군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 쇼핑을 하며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제품들은 상당히 깔끔했으며 쇼핑몰 내부는 한산해서 구경하기도 좋았죠. 부모님의 옷을 사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소품이 좋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영국은 건강식품이 유명하니까 그걸 사다 드려야 할까? 다양한 대화를 하며 쇼핑몰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를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우리가 맞나 하는 생각으로 멈추고 뒤를 돌아보려 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붙잡더군요. 당황한 전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어요. 상당히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저희 가방을 열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일본인 한 친구가 방금 전 구경하고 나왔던 액세서리 가게의 사장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죠. 경찰이 오고 나서야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 우리를 붙잡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액세서리 가게에서 반지와 목걸이를 착용해봤어요. 부모님 선물을 사러 왔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사고 싶은 걸 본다는 생각에 빠르게 다시 나왔죠.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액세서리 가게 사장은 우리가 물건을 훔치고 나갔다고 의심하고 부랴부랴 저희를 따라왔더군요. 언제 불렀는지 경찰관까지 합세해 저희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추궁하는 듯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경찰관은 일본인 친구의 가방을 열어보려는 행동도 거침없이 하고 있었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당혹스럽고 어떤 대처를 하는 게 맞는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정말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고 친구들이랑 관광 왔는데 왜 이러는 거냐며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믿어달라고 말했죠. 갑작스런 일본인 친구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상당히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한국인이라니 전혀 연관성이 없어 황당하다는 듯 친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를 쳐다보는 그 순간 갑자기 주인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주인을 스쳐 지나면서 친구에게 시선이 머물렀는데 그 주인 표정이 아차 싶었던 거죠. 다시 고개를 돌려 가게 주인과 경찰관을 바라봤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벽 쪽으로 우리를 몰고 추궁하듯 몰아세우던 기세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란스러운 상황에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도 달라졌죠. 친구가 한국인이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으로 아무도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고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한국인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주변 사람들은 마치 저희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저희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고 당황했겠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의 가방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억지로 빼앗아 가방을 열려고 했던 경찰관이 상당히 정중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가방을 열고 가방 속을 뒤지려는 순간이었는데 지퍼를 닫고 두 손으로 친구에게 가방을 전해주더군요. 억지로 조사하려고 해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했어요.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걸 거듭 사과했죠. 그러면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니 여권을 보여줄 수 있냐고 영국 경찰이 묻더군요.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줄은 몰랐는데 하마터면 이때 거짓말이 들통날 뻔했죠. 하지만 당연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가방을 뒤졌어요. 사실 여권을 들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에게 혹시 너희는 여권을 가지고 나왔냐고 한국어로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들도 가방을 뒤지며 확인하는 행동을 했고 여권이 호텔에 있다는 답변을 역시 한국어로 했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거라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챙겨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설명했어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호텔에 두고 왔다고요. 영국인은 한국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끼리 가방에 있으면 꺼내보라고 말하던 한국어를 알아듣는 것 같았거든요. 사정을 전해들은 영국 경찰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걸 보더니 알았다고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안전을 위해 여권을 꼭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거라는 충고도 해주었죠. 알겠다고 답한 저희는 그대로 숙소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려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었거든요. 숙소에 들어와 혹시나 경찰이 따라오진 않았을까. 방 밖을 좌우로 살피고 문을 잠근 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인이면 모두 다 통과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한국인 친구도 함께 데려올 걸 그랬다는 후회도 들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생활할 때 느꼈던 한국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군요. 영국에 직접 다녀와 보니 오히려 영국에 있을 때 더 느낄 수 있었죠. 한국과 일본 중 정말 선진국이라고 느껴지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건 한국이었어요. 이렇게 영국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호의적이고 위기를 넘길 수 있다니. 전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내 나라에서 지낼 땐 몰랐는데. 다른 나라에 살고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나니 나라가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진심으로 한국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경찰에게 도둑으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자신의 신분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일은 개인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국가 간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사실은 기쁜 일이지만 한국인의 지위가 부정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복하면 일본인데 무슨 한국을 가? 한국은 아직 일본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어. 스위스 교육부에서 일하는 여성이 한국으로 출장을 가지 않겠다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게 된 파견도 싫은데 무엇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로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었다고 하는데요. 심각하게 짜증이 난 표정으로 한국 공항에 도착한 그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오는 한 여성은 그녀를 태우고 밤늦은 시간 그녀에게 산을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늦은 밤에 도대체 왜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의심투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심각한 차이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한국으로 오게 된 사정은 무엇이고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오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로나라고 해요. 반가워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스위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는 스위스인이지만 사실 스위스 빼고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아마 다른 나라를 안다고 말하겠지만 국가 이름만 들어봤지 보통 그 나라에 유학을 가거나 장기간 여행을 가지 않고서는 보통 내가 사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없지 않을까요? 스위스야 뭐 관광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나라는 그나마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세계 최대 다문화 국가의 강대국인데다 공용어와 세계 공용화폐 때문에 이름만 아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익숙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그 외로 별 관심도 없고 왜 알아야 하는지도 딱히 의욕이 없어요. 이랬던 제가 스위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겪었던 일을 이렇게 사연으로 쓰게 됐다는 게 참 웃음만 나오네요. 제가 한국으로 갑자기 가게 된 건 바로 스위스에서 대통령이 2년 안에 스위스 안에 초중고 교복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불과 얼마 전에 발표하게 된 게 발단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 이 발표가 있은 후에는 모든 사람이 비웃고 좀 어이가 없어 했었죠. 그게 스위스 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발표에 이렇게 진심으로 정부가 나설지 몰랐죠. 하긴 영부인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20년이나 라틴어랑 문학을 가르쳤던 확실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생각하고 제안을 한 내용인 건 알겠지만 다양한 문제가 떠올랐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시범학교 도입을 선언했는데 제가 그 시범학교를 위한 교복을 준비해야 하는 정책 담당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한국으로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레퍼런스를 봐야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한국교육부에서 국가 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셨죠. 한국말을 단 한마디도 못하는 저를 위해 스위스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출신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통역 담당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약속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솔직히 저는 일본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교복하면 당연히 일본 아닌가요? 그러고 모든 문화면에서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선진국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 말고도 많은 직원들이 일본을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다들 한국으로 가는데 동의하더라고요. 상사도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일본으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가게 됐어요. 지금은 이 선택이 완벽히 맞았다는 걸 알지만 그때만 해도 불만투성이었죠. 가는 나라도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특히 더 불만이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교복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이루어질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가 걱정과 우려가 컸어요. 왜냐면 스위스 사람들 특유의 성격이 있거든요. 스위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유롭고 어디로 쉴지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스위스인들은 대체적으로 정해진 틀이나 간격 안에서만 활동하라고 하는 걸 극도로 못 참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아이들의 스위스 아이들에게 교복을 강제로 입혀야 한다니 넘어야 할 산이 끝도 없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가 힘들어 교직에 있다가 나와 교육부에서 일을 하게 된 건데 학생들과 또 직접 만날 생각을 하니 지난 시절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나 스쳐 지나갔어요. 스위스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일단은 소수 공립학교부터 시작하고 차츰 교복 의무화가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요. 교육부 장관도 교복 착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적 같은 해결책이 아닌 것은 알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주장했어요. 이렇게 의무화 시도를 하는 데는 학생들이 갈수록 절제력이 부족해지고 규율을 불량하게 지키지 않고 성적은 하락한 문제의 배경이 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이슬람 여성들이 입어야 하는 긴 드레스인 아바야도 종교적인 교복이라며 교내 착용을 금지시키며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교복 의무화를 촉발시킨 원인이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일 거예요.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 1조에 규정한 스위스는 2004년 3월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복장과 상징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어요. 무슬림 여성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이나 차도르 유대교의 전통 모자, 키파 등을 쓰는 것에 대해 스위스의 초중고교에서 전면 금지하기도 했죠.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게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들과 결과가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교복 의무화는 교복을 입으면 지금 현재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스러운 것을 입으려 하는 학생들의 낭비 문제, 유행하는 것들을 꼭 입어야 하는 옷에서 오는 빈부격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는 것 같더군요. 저도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은 교복을 입고 학생들 사이에서 그들이 느끼는 차이점을 없애주고 옷을 고르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돈을 아껴주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이 제안이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실 찬성에 더욱 가깝죠. 그저 저의 걱정은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라오느냐 이거예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게 아이들이라 그들의 마음은 감히 예측하기도 어렵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윗세대 때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는데 그게 좋아 보일 것 같다며 찬성한다는 반응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꺾기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교원단체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교복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도 학생들이 주도했던 시위 이후에 공립학교 교복 착용을 하는 관행이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스위스도 교복을 아예 안 입는 건 아니에요. 일부 사립학교나 사관학교에서는 입고 있죠. 하지만 스위스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입는 게 당연하고 흔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복장 문제는 갈수록 골치를 앓게 되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립학교 교복 의무화를 실험하겠다는 거죠. 사실 기적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찌어찌 돼서 이런 배경으로 전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서 말이죠. 가기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익히고 갔어요. 그러면서 좀 놀라긴 했죠. 이 정도라고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시간은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길었어요.
게다가 제 옆에 앉은 금발의 유럽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정말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한국에 도착한 터라 정말 너무 많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정말 최악의 비행기 탑승객이었어요. 그들의 아이가 소리 지르고 떠들고 우는데도 그들은 전혀 제지하거나 그만하라고 하지 않고 귀엽다며 사진을 찍고 영상 촬영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이가 비행기 내부를 아주 더럽게 만드는데도 그들은 웃으며 계속해보라고 잘한다는 칭찬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정말 짜증났어요. 저는 영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이를 좀 조용히 시켜줄 수 없냐고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숨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조심히 부탁도 해봤지만 저에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발음을 들으니 영국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매너가 없는지 글을 쓰면서도 또 화가 나네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유난을 부리냐. 그러니 아직도 노처녀인 거 아니냐 하는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이만 없었으면 버럭 화내고 시비가 붙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겪었다 보니 당연히 잠은 고사하고 제대로 휴식하지도 못하는 마음을 가진 채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도착하고 싶었어요. 그들과 함께 더는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빠르게 짐을 챙겨 드디어 그들에게서 벗어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온갖 인상은 다 쓰고 한국에 도착했네요. 한국말을 단 한마디도 못하는 저에게 입국 심사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했어요. 저는 영어로 제 사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러자 한국 직원분께서는 괜찮다며 영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스위스어가 편하면 뭐든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무사히 입국을 할 수 있었어요. 방금까지 진짜 짜증나는 상황을 겪다가 무언가 차분히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저의 첫 한국 입국 심사가 끝나고 문을 열자 교육부에서 미리 말해줬던 직원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 이름이 쓰인 팻말을 들고 저를 위해 손을 흔들어주던 귀여운 한국 여성은 다연이라는 직원이었죠. 그녀는 투명한 피부의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서양인인 저보다 훨씬 더 큰 키로 시선을 압도했는데요. 특히 그녀 볼에 들어가는 보조개는 눈을 뗄 수 없게 했어요.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쁘다고 들이대는 이성들이 많은 편이라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 제 외모는 비교할 것도 못 되더군요. 우선 피부 상태부터 클래스가 달랐으니까요. 심지어 다연은 저보다 5살이나 많았는데 한참 동생이라 해도 믿길 정도의 동안이라 외모로 솔직히 많이 부러웠네요. 제가 도착한 공항은 인천공항 2터미널이라고 하더군요. 더 최근에 생겼다고 다연이 설명해주며 조금 둘러보기로 했죠. 오기 전에 공항에 대해 알아보면서 한국 공항이 전 세계 공항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던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곳에 실제로 와보니 제가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장관 그 자체였는데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든 앉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넘쳐났고 거기엔 항상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기본을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활용성이 넘쳤어요. 그들에게는 무료 와이파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었죠.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력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통신 설비에 대한 것들이 최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했는데 삼성과 애플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각각의 케이블 포트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더 놀랐어요. 삼성만이 아니라 정말 이용할 모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조금 더 돌아봐도 되냐고 묻고 저는 공항 곳곳에 놓여있는 모니터를 보자 인천공항 전체 시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언어를 선택해 안내를 살필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 공항에 1공항 2공항에 거의 균등한 시설이 존재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안마를 하며 쉴 수 있는 시설 우체국 서비스 목욕탕 여성 전용 수면실 샤워시 캡슐 호텔 등 이 모든 것을 공항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천천히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안전함을 확신하던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그래 보이긴 했어요. 스위스는 그야말로 절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공항 같은 곳은 절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짐을 이동해주는 서비스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짐을 보관해 주거나 외투를 보관해주는 서비스까지 있더군요. 이건 스위스인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솔직히 유럽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만 떠나야 했기 때문에 다현과 함께 공항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현과의 한국 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스위스어를 거의 스위스인들만큼이나 유창한 그녀 덕분에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다현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외모만큼이나 성격까지 호감이더라고요. 그녀는 친절하고 유머러스하면서 능력적으로도 뛰어나 보였죠. 다현과 한국의 대중교통을 타보고 싶었는데 우선은 회사에서 나온 법인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됐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프라이빗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현이 너무 편하게 해준 덕에 비행기에서 타고 오며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도 줄줄 이야기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말았네요. 그러자 다현은 경악하며 많이 힘들었겠다고 위로해주는데 오래 안 친구처럼 그녀와 있는 시간이 마음이 놓였죠. 한국에서 좋은 직원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현은 운전까지 잘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운전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대중교통을 타지 개인차를 운전해 볼 일이 없죠. 주차 환경도 최악인데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해서 자가용을 운전해서 다니질 않거든요. 운전하기도 좋은 환경은 아니고요. 그런데 한국은 운전하기에 도로도 훌륭하고 도로도 넓고 깨끗했죠. 게다가 요금을 내는 시스템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중앙차선으로 만들어진 버스 전용 차선은 거의 천재적이라 느껴지더군요.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교통신호를 지켰고 차도 위로 함께 놓여있는 인도에 걷는 사람들. 모두 파리 사람들 못지않게 멋졌어요. 한국의 건물은 정말 깨끗하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스위스는 오래된 곳들이 많은데 반해 한국은 오래된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 근사하더군요. 무엇보다 어딜 봐도 참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을 열고 맡은 공기조차 깨끗하고 쾌적했죠.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청결과 건강에 대해 예민함이 최고로 높잖아요. 유럽은 이런 깨끗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당당할 순 없어요. 역사를 가진 고풍스러운 나라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느낀 실상으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 악취가 심한 곳이 대부분이라는 건 인정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스위스는 와본 분들은 느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특유의 곰팡이와 섞인 어떤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옷에 냄새가 배일 정도라고 하더군요. 주요한 시설 역사 비싼 숙소 등도 화장실도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시설일 때가 많아요. 스위스인들에게 불편한 불쾌한 냄새는 어쩌면 생활로 자리 잡아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만 여기며 살아왔는데 한국을 가본 후 다시 돌아와 보니 얼마나 불편하고 지저분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과 비교돼 죽겠어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특히나 느껴요. 대중교통을 탈 때도 느끼죠. 아시겠지만 스위스는 관광객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와 인파로 거리 곳곳이 말도 안 되게 더럽습니다. 관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아까 한국에 입국을 하면서도 봤는데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 보이던데 어떻게 이렇게 어딜 가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스위스와 한국은 청결함과 쾌적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스위스는 최근에 오랜 기간 골머리를 앓았던 빈대 문제가 더 심해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래서 다현에게 여기도 빈대 문제가 있는지 물었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 걱정되고 있다면서요. 유럽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말이죠. 한국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도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 온 거라는 걸 듣는데 왠지 미안하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스위스인 저로서 빈대로 생기는 문제는 이젠 별 특별한 일도 아니거든요. 엄청 흔한 문제라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빈대가 조금만 출몰해도 난리가 나는 거 보니 빈도수가 얼마나 적은지 알겠더라고요. 다현 덕분에 멋진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슬슬 배고프더라고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만 해도 오후쯤이었던 것 같은데 공항을 탐색하고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 있었죠.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탈 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니 서울에 왔을 땐 완벽하게 저녁이 되고 말았어요. 스위스에서도 이 시간에 돌아다니긴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 밤에 돌아다니자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여자 둘이니까 더 겁이 났죠. 다현은 저에게 완전히 자신 있는 말투로 한국에서 가장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치안 문제라며 괜찮다고 밥을 먹고 한국의 야경을 보지 않을래 하며 제안을 했어요. 첫날을 멋지게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산이라는 소리에 솔직히 좀 무섭고 걱정이 됐어요. 의심스럽기도 했죠. 그래도 다현은 좋은 사람 같으니 그러자고 했고, 다현과 저는 남산이라는 곳을 가서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산이라는 곳은 한국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서울을 표시할 때 남산을 일러스트한다고 하더군요. 서울은 봐도 봐도 멋진 곳이었는데 남산은 아름다움의 결정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정말 최고였어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무조건 남산은 꼭 가봐야 한다고 적극 추천을 하고 싶어요. 케이블카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그 밤에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냐며 놀랐어요. 한국의 저녁은 유쾌하고 건강했고 또 안전한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하는 저를 위해 다현은 온 첫날이니까 근사한 곳에서 밥을 먹자며 남산에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죠. 다현 덕분에 한국에 오는 길 겪은 진상들의 일은 벌써 잊어버렸었죠. 그 멋진 공간에서 저는 다현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그날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는 공통 관심사도 겹쳤고 아무래도 둘 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것들이나 고민하는 부분도 상당히 유사했어요. 그녀에게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그녀가 더 좋아졌죠. 하지만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만둔 이유에 대해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이미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가 하는 생각에 솔직히 좀 서운했네요. 사실 제가 선생님을 그만둔 이유는 평생 교직 생활을 꿈꿨지만 실제로 일해본 현실은 제 모든 꿈을 아주 뭉개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일을 하고 버티다 교사를 그만두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솔직히 돈이에요. 처우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교사 초봉이 최저임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특히 중학교 초임 교사 월급은 아마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중 반대 정도 되거든요. 이건 OECD 평균보다도 30% 더 낮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악명 높은 스위스 물가 아시죠? 그걸 감당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에요. 아예 생활이 안 되죠. 또 업무 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높죠. 그래서 직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난 학기에만 2,000명도 더 넘는 교사가 스위스 학교에서 부족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데 누가 교사를 하고 싶겠어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평균 800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하는데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처우가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겠다는 교사 지원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교사 한 명이 봐야 하는 학생 수는 늘어나도 일의 강도는 높아지고 또 그만두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죠. 스위스 교육계는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지고 나아질 기세가 없어요. 스위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죠. 최근에도 이 문제로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에 나서고 말이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심해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교사를 하고 차라리 학원 강사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편이 훨씬 낫다며 학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였죠. 그뿐 아니에요. 이왕 이야기하는 것 속 시원하게 모든 현실을 여기에 털어놓고 싶네요. 지금 현재 스위스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빼고 모든 학급에서 피해 학생이 최소 1명 이상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도 점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전담 단속반을 창설하자고 할 정도니까요. 스위스 교육계는 이미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700만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설문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5%,
중학교에서는 6%, 고등학교에서는 4%가량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졌어요. 그런데 더 창피한 건 이것도 어느 정도 가려져 있는 수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폭력 전부 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내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놀림이나 모욕은 일상이 될 정도예요. 남학생들은 주먹 다짐이나 신체적인 고통도 있고 여학생들은 심리적인 폭력이 많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말하기를 학교에 가는 것이나 놀이터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응답했죠. 더 심각한 건 학교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대답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사실 교복 의무화가 우선이 되는 게 맞냐는 말도 있어요. 학교 폭력은 더 나아가서 교사들에게도 번지고 있어서 교사가 설 자리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학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는데 많이 착잡한 심정이에요.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재 역할을 맡는 보건교사에게 보너스를 제공한다고도 하긴 하지만 요즘 학생들 아시죠?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겨우 100여만 원이 되는 돈에 자신의 안전을 걸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예상이 안 되는 게 지금 스위스 상황입니다. 저랑 친한 동료도 이번에 학교 폭력 단속반 100명을 뽑아서 차출되어 그 팀으로 가게 됐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들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이런 실태를 다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깊이 토론을 나누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녀와 이야기를 하면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저절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좋을 때도 참 많았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크네요. 우리는 식사를 다 마치고 배가 너무 불러 좀 걷기로 했는데요. 그 밤에도 남산은 사람들로 넘치더라고요. 신기했던 건 외국인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 스위스가 가장 외국 관광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모두 다 착각이었고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죠. 우연히 걷다가 아주 옛되어 보이는 스위스 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여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더니 여행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는 타국에서 만난 스위스 학생이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말을 하니까 왠지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현에게 너무 예쁘다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한국어로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 다현이 통역을 해줬어요. 스위스 아이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마주하니까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요새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비율이 정말 많아졌다는 건 이미 수치로 봐왔거든요. 스위스 교육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해서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 정규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파리의 많은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신설하고 늘리자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위스 학생은 신이 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그는 경복궁도 멋졌고 왕이 살았던 곳을 실제로 보는 경험을 했다며 한강에서 배를 탄 경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한국어의 언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스위스는 앞으로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거예요. 교육부에서 봤던 내용으로는 스위스 전역에서 한국어 수업은 50곳 이상이 추가로 개설됐고 2018년도에 비해서 5년 만에 3배 이상이 늘어난 말도 안 되는 수치였죠. 예전에는 일본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완전히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그 학생에게 한국어를 왜 공부하게 됐는지 물었더니 K-팝 춤과 한복에 관심이 생기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면서 한국어가 워낙 어려워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야 이제 자신감이 붙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아이는 한국어를 더 공부해서 한국문화교류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한국어를 공부하면 대학 입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붐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스위스에서 한국의 인기를 견인하는 건 아마도 K-팝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의 나이는 특히나 문화에 열광할 때라 핫한 K-팝 문화를 가장 동경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방탄소년단은 거의 다 팬일 정도로 많이 좋아하니까요. 이들은 한국어뿐 아니라 성인까지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스위스에 한국어 어학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스위스에서 한국어 인기를 단순히 K-팝 하나 때문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스위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한국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라서 공학 분야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선진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최근에 스위스 대학교의 한국학과 경쟁률이 수십 대 1 이상인 걸 보면 반응을 알 수 있죠. 스위스 국립대학의 한국어가 경쟁률은 35대 1까지 가니까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한국어가 원래는 제3외 국어로 배웠는데 이제는 제2외 국어로 변경돼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많이 뽑고 있어요. 아직 한국어 현지 맞춤형 교재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한국이 스위스에서는 완전히 대단한 정도 위치긴 해요. 지금 시병대들에겐 거의 절대적인 나라죠. 그런데 고민이 한국어의 인기는 높은데 취업 자리가 쉽지 않으니까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다 가버리면 스위스의 젊은 세대에 공백이 생길까봐 정부에서도 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는지 한국에 와서야 분명히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말이죠. 다영과의 행복한 첫날을 마치고 다음 날 지정되어 있는 한국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놀랐던 점이 많았어요. 우선 학생들은 저마다 어떤 카드를 찍고 학교를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연에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의 학생증인데 출입할 수 있는 카드로도 사용된다고 하더군요.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외부인 출입도 막고 이상한 사람을 제한할 수 있는 데다가 아이들의 출결까지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발한 생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학교 내부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전반적인 하루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학교 시설은 전자칠판은 물론 1인당 패드를 지급하는 최첨단 장비에다가 종이로 된 책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아날로그와 현대의 조화를 한국은 상당히 잘 융화시키는 것 같아요. 또 한국 학생들을 보고 놀란 건 정말 아침 일찍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도 이렇게 밝고 웃는 표정으로 등교를 한다는 게 신기하고 좋아 보였어요. 스위스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 4일제로 운영되고 아침 8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정도면 끝나는데 한국은 자율로 학습까지 하는 제도가 있더군요. 그건 분명히 자율인데 학생들이 그걸 남아서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것도 놀라웠죠. 한국 학생들이 똑똑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교직에 있을 때도 한국 교육을 따라 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몇 번이나 공식 석상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극찬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한국 교육의 퀄리티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한국이 이 정도로 다방면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에 계속 감탄만 했네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이 정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는 거구나 싶었죠. 게다가 점심시간에도 단어를 외우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였어요. 스위스는 점심시간에 아주 긴 휴식을 가지거든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인데 이때 학생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학교 식당을 이용하거나 집으로 가서 먹고 오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아서 문제죠. 왜 집으로 가서 먹냐고 물어보면 맛이 없는 급식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 급식실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급식실이라고 불리는 공간 안에는 호텔 뷔페처럼 샐러드 바부터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식단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야채와 단백질의 식단 조화가 완벽했죠. 다연에게 들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식단으로 완벽하게 조합이 되어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데는 한국 영양사들이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양식단을 짜고 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이 먹는 것은 최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런 정도라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집에 가는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양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서양에서는
한국 식단이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영양제로 아무리 먹어봤자 실제로 음식을 먹으며 섭취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의 식습관이나 영양 상태는 어쩌면 평생을 따라다니며 생성되는 뼈대 같은 건데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신경 쓴다는 게 대단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무상급식으로 중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죠. 선진국이라 평가받는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게다가 한국 학생들은 질서도 잘 지키고 본인이 음식을 받으면 밝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한국 학교는 정말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 완벽하게 맞춰진 최고의 공간이었죠. 저는 둘러보며 한국 학생들의 교복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복을 살펴보며 정말 실질적이고 편의성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대부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의무화되어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명찰로 학년을 나누거나 하는 건 정말 생소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한국 교복 스타일은 정제되어 있지 않았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복의 디자인을 생활복까지 넓혀 편안함을 최대치로 올려 개선했다고 했죠. 교복이 학생들을 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죠. 저는 짧았던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의 출장을 마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우쳤어요. 교복을 필수로 입는 나라들은 전 세계도 많아요. 일본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는데 일본 또한 교육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생들의 일탈 문제나 교사 문제도 스위스보다 심각하면 심각했지 더 나은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영국도 모 공립이나 사립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하긴 하지만 한국과 전혀 다른 분위기죠. 그중에서 한국으로 온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든 출장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자유로움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 아직 옳고 그름의 판단이 생겨야 하는 아이들에게 자율과 올바른 규칙을 주는 한국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 내용을 보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나라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있고 싶게끔 하는 공간을 만드는 놀라운 곳이라는 내용을 보고하게 됐어요. 그러고 한국에서 본 많은 교복 예시들을 보여줬는데요. 제 보고서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K-팝이랑 한류 콘텐츠를 본 사람들이 한국의 교복을 꼭 입어보고 싶어 할 만큼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돌 그룹에서도 교복을 착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화적으로나 안정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한국이 하면 그게 아이들의 유행이 되니까요. 한국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벅차올라요. 그러고 다시 교직에 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요. 왜냐면 제가 떠나는 날 다연이 그만둔 이유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연은 아이들과 졸업을 하고 헤어지는 순간들이 너무 아쉽고 서운해서 그 마음을 견디기 힘들어 그만두게 됐다고 말하더군요. 돈 때문에 그만둔 제가 순간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학생들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행복하고 밝게 웃는 학생들 사이에 있다. 오고 나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 그리워지네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점차 변할 수 있겠죠. 저도 다음번에는 꼭 한국의 부산을 여행해보고 싶네요. 그때는 저도 한국어를 웬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학원도 끊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